코로나 사태 이후 지칠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주가를 살펴보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상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월가에서는 지금 당장 증시에서 탈출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여기에 대한 논쟁도 뜨거운 상황인데요. 국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움직임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특히 달러와 금 가격 움직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대선 이후에 인선에 따른 이런 쪽의 장세 모습이 지속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3J다 해서 우리가 조 바이든의 J, 그리고 제롬 파월의 J, 그리고 제닛 옐런의 J 해서 3J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3J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조가 전반적으로 증시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여기서 골든 트라이앵글이 월가에서 새롭게 나온 것은 트라이앵글의 정점에는 바이든 이렇게 당선자가 되고 양 옆에는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영의정이 높겠죠. 제닛 옐런 부분. 그다음에 오른쪽은 제롬 파월 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수장 그래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골든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될 때에는 같은 이렇게 트라이앵글에 이렇게 친다 하더라도 소리가 공명이 굉장히 세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굉장히 간이 크게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이 크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CNN FGI 지수 보면 90선을 넘어서 92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극단적 탐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믹스 지수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공포 지수가 20선으로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자산 선호 경향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험 자산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위험 자산 주식의 상승폭보다는 사실 그동안 코로나에 의해서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것이 떨어지게 낙폭이 더 크게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수가 높음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경우에는 같은 위험자산 선호더라도 주식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그동안 안정자산 했던 이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시장 모습 볼 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가격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온스당 1,800달러 밑으로 떨어졌죠. 상당히 지난 주말에 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네. 그 달러 인덱스도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1,150원 밑으로 떨어질 때 자꾸 이제 체리피킹 차원에서 달러를 사주시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는 그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00원도 붕괴될 이런 조짐을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난 주말에 달러 인덱스가 마침내 마감 기준으로 91대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자산이 급속히 퇴지되는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월가에서 보면 시장 이외에 다우존스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물론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지난주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이버 매출 때문에 사실 사이버 매출에 많은 영향을 받는 나스닥이라든가 또 나스닥의 일부 적이 편입되어 있는 S&P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가보지 않는 길은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있을 때 보통 월가에서는 이색적인 토론으로 가보지 않는 길을 계속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다른 대체 투자선으로 생각해 볼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지난 8월에도 이러한 토론이 나왔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자 지금 상태에서는 주식을 떠나라 아니면은 그래도 가보지 않는 길 어려운 거지만 돈을 벌려면 주식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이런 쪽의 토론이 다시 붙고 있어서 향후에 제때 포트폴리오 구상할 때 상당히 시사점을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이런 토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처럼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도 상존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보지 않는 길을 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가보지 않는 길이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의 그 기술주라든가 바이오 업종들,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계 증시도 똑같하게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그 종전에 우리가 주가 평가 자태 PER이라든가 PBR로 보면 거의 모든 업종이 사실 그 고평가된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거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다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그 평가 지표를 보면 지금의 상세가 crazy 내지는 insan이라는 표현으로 네. 비이성적이다, 미쳤다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증시 모습 뵐 때 한마디로 이렇게 전 앵커 옛날에 이름맛인가요? 이름맛인가? 피아니스트 예, 예. 말씀이십니까? Forest of Dreams에서 몽환의 숲이다는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건데요. 미국의 월가에서 보면 지금의 증시를 몽환의 숲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그 주가 평가, 종전에 이런 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그 꿈으로 간다는 얘기죠. 뭐 우리가도 이런 표현을 좀 했습니다는 지금의 그 프랑스라든가 마가업종 이런 것은 사실상 퍼로 얘기할 때는 몇 배 해서 적정 수준보다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하반기에는 이걸 설명할 때 우리가 PBR 지표 내지는 PDR 지표에서 Price to Dream Ratio 같은 이런 쪽의 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지표에 대한 인식이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가보지 않는 길을 계속해서 간다면 PER과 PBR 전통적 지표는 다 뒷전을 물러나고 PDR과 PPR 지표 같은 이런 지표가 계속해서 사실 이렇게 각광을 받을 거 이렇게 보이고요. 앞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때는 PER과 그다음 PBR 지표가 부각되겠죠. 네. 자, 봐라.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 PER이라든가 PBR 지표는 고평가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쪽의 지표가 많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렇게 딱 상승할 때는 PPR, PDR 지표, 그다음에 하락할 때는 PER, PBR 지표. 그래서 이중적으로 비대칭적인 구조로서 사실 앞으로 주가가 설명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국내 증권사도 보겠습니다. 국내 증권사도 PER과 PBR로 이렇게 되는 각도에서 벗어나서 올해의 그 한 해 증시 모습을 이렇게 대모할 때는 일부 증권사,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PDR 지표로 주가의 이렇게 그 주식의 상승 종목을 추천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올해 아마 한 해의 그 증시를 설명하면서 이런 PDR과 PPR 지표로 주가의 유망 종목을 꼽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획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는 올라갈 때는 PDR, PBR, PPR 지표가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거로 이렇게 보이고 네. 내려가기 시작하면 PER, PBR 지표인데요. 이 PER 지표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PER 지표가 얘기하는데요. 전문가들이 굉장히 고평가되기 때문에 주가 낙폭이 크다.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는 이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네.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위험 선호가 사실 그 위험 선호에서 FGI 지수 같은 게 상승폭이 크더라도 주가 상승률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다 하는 이 점이 향후 증시와 관련해서 주식의 그 수익률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수익이 나더라도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점이 최근의 증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불안하더라도 대체할 만한 투자처가 있어야 증시를 탈출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증시에서 탈출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 아니겠습니까? 네, 채권 쪽에 이제 당연히 생각하겠죠. 네. 채권 쪽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점을 월가에서 꼽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부터 투자니까 앞으로 채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재정정책과 관련되어 있죠. 재정정책 관련해서 향후의 재정정책을 맡을 제닛 앨런과 관련해서 네.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거시경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문제 한번 이거 시간을 갖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 맥락에서 딱 예시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나오자마자 바로 페드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이 정책이 바로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은 잠시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지금 코로나 사태에 돈이 많이 이렇게 되는 관계로 우리가 증시에서도 기업 실적이라든가 경기적인 상황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으로 주가가 굉장히 치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기준금리를 지금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동성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융위기에 미국의 그 양적 완화 정책과 하면 하나는 그 국채를 매입해서 무제한으로 이게 이제 강도가 높아져서 올해 3월 임시회를 통해서 정크펀드까지 매입해서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하는 방책을 취했죠. 근데 그런 방침이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 전통적 지표로 보면 많이 그 거품이 발생하고 거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주가가 올라가고 미국에서 보면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중하위 계층들은 코로나 사태 위에 일자리도 뺏기고 뭐 하는 상태에서 소득의 상대 계층 이렇게 상대적인 이런 소득 격차는 더 심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걸 계속해서 국난 극복 지원금으로 계속해서 밑에 사람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커브라 이펙트 때문에 고용이 이렇게 증대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국가의 낭비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정책을 모색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은 일단 돈에 공급하는 부분을 물량을 좀 조절하겠다 하는 이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와 같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보면 단기채, 페드가 갖고 있는 단기채는 매도하니까 거기서 이제 페드 입장에서 돈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장기채를 매입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에서 오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환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 국내에서도 브라질 국채든가 뭔가 하면 내년 단기채가 1월 달에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자, 미국에서 단기채를 매도한다 그러면 단기채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채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가격은 이렇게 손실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장기채를 매입해 주니까 사실 장기채 가격은 올라가고 장기채 금리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물 경제가 사실은 장기채 금리에 의해서 많이 영향받는데요. 장기채 금리를 떨어지라고 보면 결국 코로나 사태 자산 부분의 거품이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실물 경제를 바로 끌어올리려면 장기채 금리를 떨어뜨리겠다 하는 측면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거든요. 이런 측면이 채권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새로운 정책이 나올 거고 보이고 네. 제닛 옐런과 그다음에 제롬 파월이 있는 한상공합조에서 보면 이렇게 사실 그 출구 전략을 기준금리가 올리지 않더라도 출구 전략에 해당하는 소위 준 콰이자이 엑시트 스트래티지 즉 준 출구 전략을 추진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 그 3월 임시회를 통해서 무제한 돈을 공급하는 정책은 사실 지금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정책 조절이 예상된다. 그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의 네. 단기채는 매도하고 장기채는 매입하는.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은 이렇게 사실 크게 줄이진 않지만 채권의 그 수급에서 이런 쪽의 그 구간 조정을 통해서 지금 실물 경제가 이렇게 자산 거품에 비해서 뒤처지는 이런 부분을 좀 끌어올리는 이런 쪽으로 정책 모색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돈이 많이 풀려서 채권 쪽으로 가지 못한다면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귀금속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결국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죠. 네.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에서 보면 물가가 소위 그 기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에는 거의 해칭 수단으로 사실 그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사실 이때 이런 그 예상이 나왔던 게 지난 8월 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8월 달에 보면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가 넘었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국내 그 이렇게 금융사들을 보면 3,000달러까지 이렇게 전망이 나왔었죠. 그리고 일부 이렇게 그때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임시회를 통해서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오면 기대 물가가 올라갈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인플레 해칭 사업으로 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네. 쪽에서 4,000달러 전망까지 나왔었죠. 아마 이때가 미국에서 보면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시점입니다.
아시겠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풀려서 사실 그 8월 달에 일시적으로 목표선에 초과하는 미국의 물가 타겟팅 수준이 2%거든요. 네. 여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근원 물가가 2%를 벗어났을 때 이때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8월부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현상이 지속될 때는 결과적으로 사실 그 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금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때 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당시에도 두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나는 미국은 월별 지표는 한 월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MBL에서 물가 상승 추세가 계속해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 판단할 때는 월별 지표는 3개월 이동평균선으로 가지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전월비 방식이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부분에 통계적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월별 지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한다 하는 측면이고 네. 그다음에 9월 달서부터는 그걸 받아들여서 미국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 평균 물가 예를 들어서 2023년까지 지금은 물가가 목표선이 떨어지는 추세가 6개월 되면 앞으로도 6개월 정도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이렇게 금리를 건드리지 않는다 하는 이 측면이 평균 물가제입니다. 그런 정책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통화라든가 그다음에 지금의 지난주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모습 본 것처럼 이 오프라인의 매출은 거의 없습니다. 네, 텅텅 비었죠. 네. 근데 온라인상의 매출은 자 굉장히 사상 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상 최대로 기록하는데 그 매출이 중하위 계층들이 이렇게 사실 그 매출을 증대시켜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하위 계층들은 지금 국난 지역 공급이 추가 부양책이 자꾸 지연되는 관계로 가처분서 디스포션 인컴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식 투자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온라인 매출 쪽으로 집중된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매출의 주교를 보면 대부분 사측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자꾸 경제활동 주체가 경제활동 비중이 온라인 사이버 현상으로 가니다 보니까 결국 이 사이버 현상은 공급 능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물가가 떨어지는 소위 수학체제 법칙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지금 굉장히 안정돼 있고 내년도에서 디지털 통화가 시되면 네트워킹과 그다음에 수학체제 법칙이 적용되는 이러한 결제 시스템 때문에 물가는 안정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 금값이 사실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달러와 금과의 관계는 항상 반비례 관계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지난 8월 달에도 달러가 약세되니까 국제 금값이 굉장히 올라간다. 왜 그러냐? 달러 약세는 이제 그동안 달러 강세를 주장하다가 달러 약세를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잡니까? 네. 달러가 중심통화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금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금값을 추천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뭐 아시겠습니다. 지금 결제통화에서 오프라인 상의 달러보다는 온라인 상으로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한 금과 달러 간의 대체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도 떨어지고 네. 달러 가치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금을 바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금값이 당시에 당시라 하더라도 8월 달이니까 그렇죠. 얼마 안 됐죠. 네. 그때 여러 가지처럼 2천, 3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값이 마지노선에 해당되는 1,800선도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 증시에 떠나간 돈이 사실 그 금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금이 가격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체리 피킹 차원에서 금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이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이 못 된다면 동전의 앞뒷면 같은 달러는 어떻습니까? 달러는 지속적으로 떨어지죠. 네. 지금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 끝났던 이러한 뉴욕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달러 인덱스가 91레벨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더 이상 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하면 항상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 예금 잔고가 굉장히 많죠. 계속해서 달러뿐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91대로 마감 기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게 코로나 직후 이후에 103레벨 가다가 91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하락률을 보면 한 2, 3%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주가의 상승률을 보면 100%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1년도 못 되는 기간에 중심 통화인 달러 가치가 12%, 13%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폭락 수준입니다. 폭락 수준. 중심 통화가 세계 결제 통화의 중심이 되는 이 통화가 불과 1년도 못 되는 기간에 10% 이상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주가와는 다르다. 폭락 수준이다. 네. 믿을 만한 통화가 이렇게 떨어지는 폭락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식을 좀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달러 인덱스가 1973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교육 비중으로 보면 스웨덴 크로나가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스웨덴 크로나를 빼서 지금의 세계 미국과 다툼하는 중개 위안화 비중을 넣는다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91입니다는 실상이 달러 인덱스는 지금의 교육 비중을 생각해서 재산출한다면 85로 아주 폭락 수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이 이게 떨어지면 무조건 이렇게 앞으로 올라간다 해서 계속해서 달러를 사들이고 있는데요. 사들이자마자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1103원까지 떨어지는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달러 가치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995년에 로버트 루비니에서 N달러 환율을 79엔에서 148엔까지 오른 달러 가치를 부양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루빈 독트린에 대해서 가능성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적자입니다. 이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 미국과 일본의 무역 적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빚을 졌습니다. 왜 빚을 졌느냐? 1985년에 사실 1985년 레이건 오백스 때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미국 네. 입장에서 사실 시장에서 조율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프라자 협정을 통해서 엔화 강세를 유도하는 상태에서 일본이 희생당했죠. 미국의 무역 적자를 그렇게 축소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일본이 이렇게 희생당했죠. 그런 측면에서 1995년 4월 19일 날 동경에서 11시 8분에 79엔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선택이 되는 거죠. 전앵커. 자, 엔화 강세가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이 둔화되죠. 그렇죠. 일본의 경제가 둔화되죠.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자, 일본에 팔아먹는 수출이 둔화되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엔화 강세되면 미국 입장에서 달러 약세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수출 경쟁력이 미국 입장에서는 개선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느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사이즈 규모가 적어서 미국의 수출이 이렇게 둔화되는 측면. 요거 봐. 그다음에 가격의 경쟁력이 올라가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수출이 증대해야 되는 효과. 어떻게 선택하냐면 대체로 보면 상대방 시장이 시장 사이즈가 적어졌을 때 네. 미국 입장 수출 감소 효과가 달러 약세에 따라서 수출의 경쟁력 효과보다는 더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루빈 독트린에 의해서 자, 일본을 살리자. 일본을 살리는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엔화 강세를 엔화 약세 쪽으로 돌려줘야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미국에 이렇게 수출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의 루빈 독트린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루빈 독트린이 일부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가능성이 적은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습니다. 지금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입니다. 네. 중국과의 무역 적자이기 때문에 자, 일본처럼 말이 안 되게 되겠죠. 말이 안 들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그렇고요. 또 중국이 지금 성장 전략상 보면 네. 지난번에 나왔던 오중 전해를 통해서 자, 하나는 쌍선한 전략이다. 내수를 지향한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다음 홍생 공급망 세계 가치 사슬의 중심지를 이렇게 중국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절상이 돼 있죠. 절상이 되는데 자, 지금 달러 가치를 부양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쪽에서는 위안화 절상 쪽이 되니까 달러 약세가 돼 있죠. 충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매스컴상의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 때에는 달러 가치를 부양하기 위해서 루빈 독트린이 되고 여기서 달러 가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지금처럼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좀 달러를 사두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1995년에 루빈 독트린을 참조를 해서 달러를 사주는 시각이 있는데요. 일단 파트너가 바뀌었다. 중국으로 바뀌었다. 네. 말을 잘 듣는 일본보다는 파트너가 바뀌었다. 근데 중국의 정략은 위안화 평가 절상 쪽으로 간다. 위안화 평가 절상 쪽으로 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더 하락돼 있죠. 네. 근데 달러 가치를 부양해야 되는데 하락돼 있죠. 그래서 사실 루빈 독트린 제2의 루빈 독트린에서 지난 주말에 사실 달러를 사주는 이런 시각은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과 금, 달러에 이어서 부동산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일부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주식에 이어서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던데 부동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은 사실 국내 부동산 시장과 해외 부동산 시장 상당히 다르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상업용 건물 투자하는 것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미국의 부동산 지수가 좋아지지 않느냐 하는데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주거 시장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관련된 부동산 지표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용 관련된 부동산 시장은 안 좋습니다. 근데 대표지를 산출하다 보니까 미국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소위 기존 주택 판매 건수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대표 지수는 올라가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둬서 일부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이렇게 하는 이런 쪽의 그 부동산 리츠 상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그거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대표 지수의 구성 항목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주거 시장도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은 많이 좀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대형 산불이라든가 지금의 기후 변화 때문에 네. 사실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건조해지면서 산불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렇게 한 부자분과 같이 이색적인 그 토론을 좀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비버리 힐스의 가격이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오는데요. 네. 사실 지금 상태에서 그 하나 사두면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 좀 어렵고 종부세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종부세가 그분 같은 게 굉장히 큰 부담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연세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1990년대 압구정의 현대아파트 뭐 3억에서 이렇게 사놨다면 그때 뭐 필요해서 사놨다면 지금 뭐 평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30억 간다 하면 지금 은퇴하시고 나서 네. 연금에서 살아가시는데 자 살긴 사셔야 되는데 거기에 뭐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측면에서 현 정부에 대한 저항감 때문에 이 비보리스의 뭐 이런 얘기가 뭐 사실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작은 흐름상으로 보면 지금 비버리 힐스가 있는 이쪽 이렇게 네, 캘리포니아 LA 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확실히 동부 쪽으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사놓으시면 지금 손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문재인 정부 측에서 내년도에는 사실 해외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 투자해 오신 분은 아마 전격적으로 그쪽 부분에 이렇게 감독을 강화시켜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정책 모습이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네. 그 판단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판단이 됐는데요. 그것이 지금의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은 만큼 증시에서 탈출한 자금이 비슷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앞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도 안 가고 달러도 안 가고 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안전자산은 부동산. 채권, 네. 부동산은 뭐 애매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가능성으로 안정자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채권 이렇게 한다면 자 이제는 이제 증시로 이탈된다면 이 이탈된 자금은 위험자산 쪽에 그대로 머물겠죠. 그래서 위험자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위험자산에 해당되는 주식시장에 머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저런코 미국의 월가 소식을 보면 지금 코로나 퍼라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무슨 뜻이냐면 지금의 주가 수준을 볼 때 코로나에 대해서 인식 정도로 보면 주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죠. 높죠? 네. 기존에 우리가 보면 기존의 주가 수준에 대비해서 기업의 이익을 하는 이런 PR보다 높은 것이 코로나에 대해 2차 팬데믹 될 때 주가 수준이 높은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퍼라는 이게 나오는 상태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주식 쪽에 한 표로 머무는 이런 쪽의 시각이 있고 그다음에 간이 커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극단적 위험 상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안전자산을 가지 않는 상태에서 자 위험자산을 낸다면 지금 간이 커지니까 극단적 위험 상태 어디 투자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식하시면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쓰레기 채권이죠. 쓰레기 채권. 요건 이제 쓰레기 채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정크펀드 같은 쓰레기 채권을 사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하리즈 채권이든가 이런 쪽에 이제 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또 지난 이제 달러를 팔고
그다음에 하얼이 채권 쪽에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쪽의 페이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페드 같은 경우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채는 매도한다, 장기채는 매입한다. 펀더멘탈에 관련돼 있는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이런 쪽의 채권의 그 금리만 낮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쓰레기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르헨티나 같은 디폴트 통화들을 사주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거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채권과 결부시켜서 채권을 사는데 이렇게 수수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통화를 사주는 데뿐만 채권을 사줘야지 이중으로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국채를 사준다든가 남아공의 국채를 사든가 브라질의 국채를 사준다든가 해서 이런 쪽의 디폴트 국가라든가 디폴트 우려 국가의 상품을 전제로 한 채권, 상품을 전제로 한 이런 채권은 차리피킹 투자는 권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통화만큼은 아마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아공의 랜드라든가 터키의 리아라든가 그다음에 브라질의 헤어라든가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페소 같은 이런 통화 자체만 투자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 그 투자를 권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자닌 펀드 많이 나오죠. 대한항공도 이전에 BW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는 메자닌 펀드 같은 이 BW 대한항공이 이렇게 발행하는 것은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굉장히 이렇게 BW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물려보다 보니까. 그래서 BW 같은 메자닌 펀드 CB라든가 이런 발행 주체를 좀 생각해서 이걸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뜨거운 시장이 세컨더리 마켓입니다. 지금은 사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돈이 있는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호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상장되지 않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렇게 돈의 현금에 의해서 버티던 것은 이제 막바지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상 IPO 시장이라든가 특히 세컨더리 마켓 M&A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벌써부터 내년에 계획되고 있는 IPO라든가 세컨더리 인수합병 이것이 내년도의 증권시장이 오히려 브로커레이지라는 올해 WM 같은 이런 증권사의 그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수수료가 됐던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은 사실상 증권인들이 네. 노력한 측면도 있습니다는 자동적에 동학개미들이 자동적으로 운영한 상태에서 수익을 실적을 이렇게 올려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데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학개미들이 열심히 온라인상 사업상 거래에 의해서 증권사 수익을 올려줬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배당은 올해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증권사 노력 이상으로 실적이 된 부분은 배당에 의해서 다시 한번 동학개미 될 때 좀 이렇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쪽에 이렇게 모습이 새롭게 전개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의 교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시에서 보면 가보지 않는 길을 감당하는 측면에서 월가 이색적으로 대체 투자수단이 이렇게 논의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보지 않는 길은 항상 신비로움도 있지만 뜻하지 않는 사건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이론이라든가 과거의 교훈이라든가 과거의 차트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설명되지 못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난관을 맞추면 굉장히 곤혹스럽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비트코인의 교훈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사실상 2만 달러 이렇게 목전에 든 상태에서 큰 하루에 13%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교훈이 아닌가 이런 것을 새겨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 연말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있는 증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월가에서 왜 이와 관련한 토론이 활발한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을 내보자면 결국에는 증시를 떠나서 다른 확실한 대안처가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안전자산도 지금에서 증시 떠나면 사실 모든 안전자산이 대안 투자가 될 수 있는 상태는 네.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서부터 해서 간이 커가지고 아주 고위험, 고투자가 할 때는 비트코인 교인과 같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사실 증시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이런 쪽의 교훈이 그대로 단단히 부여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보지 않는 기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더딜 수 있다. 이렇게 더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한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요. 또 한 가지는 항상 내려갈 때를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주식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돈을 벌려면. 근데 과거와 다른 것은 좀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덜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더 대비하는 것이 낙관론 계속해서 증시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낙관론을 계속 떼우는 것보다는 증권회사의 이렇게 지금 차원이 그 어느 때보다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또 기본에 충실하다 하는 종전에 이게 말이 반복되지만 네. 이런 측면이 가장 주는 이런 교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주가를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불안감도 상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증시를 탈출한다면 과연 대안처로 어디가 각광받을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고요. 결론적으로 돈을 벌려면 좀 더디더라도 당분간은 증시에 머물러라라는 조언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